여론뚱탑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오늘 좀 땀을 좀 흘리시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침에 이렇게 벅찬 마음으로 네. 뉴스킹을 오다 보니까 약간 뛰어오신 거 아닙니까? 서울에 많이 뛰어오신 것 같습니다. 날이 더워가지고 예. 덥기도 하고요. 자, 날씨가 아직까지 좀 그런데 자, 이재명 대표 무기한 단식 선언 이것도 여론조사가 된 게 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의 명분이 충분한지에 대해서 물어본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여론조사 공정위 데일리안의 의뢰로 지난 4일, 5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 명분이 충분한지 여부를 물어봤는데요. 충분하다가 46.2%, 아하. 충분하지 않다가 47%. 이게 팽팽하거든요. 이거 같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단식의 효과가 이제 극대화되려면은 적어도 대통령 지금 지지율처럼 충분하지 않다라는 게 한 30 뭐 2, 3%, 충분하다가 거의 한 60% 정도는 돼야 예. 중도층의 지지도 오롯이 받으면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정치적 효과가 살아날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뭐 내부 결속 정도에 그치는 거 아니냐. 확장성이나 일종의 돌파구나. 그러면 언제쯤 단식을 마쳤을 때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인가. 뭐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 중이지만 대통령이 사과를 요구하고 국정 운영 제대로 하라 이걸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미안해요. 내가 국정 운영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가능성은 거의 높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좀 더 효과적인 명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묻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46.2 대 47%. 대선 때 투표한 거하고 비슷하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굉장히 팽팽한데 좀 세부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이거 지지 정당별로 좀 보면은 민주당 지지층은 82.8%가 충분하다. 명분이 충분하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85.7%가 충분하지 않다. 극명하게 대립이 자, 그러면 되네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중도층. 아니면 무당층. 그래서 지지 정당이 없다가 45.3%가 명분이 충분하다. 그러니까 중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충분하다가 46.2고 무당층이 45.3이니까 대충 팽팽하게 지금 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평가함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은 단식을 했으면은 그래도 한 국민의 70% 정도는 지지를 받아야지. 뭐 이런 시각도 있는 거고 35대 60 예전에 뭐가 됐든 구도로 봤을 때는 이게 역으로 이제 35대 60이 안 나온 거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더 이렇게 하면은 이 단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공감하고 있지는 못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가 좀 더 가깝지 않나. 35대 60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단식의 이른바 정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식의 정치적 효과와 이제 정책적 효과.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민생과 관련해서도 뭐 경제나 또는 지금 정치 현안 중에서도 뭔가 해법이 필요한 후쿠시마 오염수면 그냥 방류 반대 찬성 말고 뭔가 좀 획기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의 불안감이나 또는 피해를 입는 또 수산업 관계자들에게 어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걸 명분을 걸고 이재명 대표가 뭐 홍범도 또 흉상이라든지 그런 건 굉장히 국민들한테 분명하거든요. 정책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정치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보다 분명한 효과가 있을 텐데 뭐 그게 아니라 이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똑바로 해라. 물론 여기 이제 세 가지 요구 사항에는 일본 후쿠시마가 들어가긴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윤 대통령이 사과 반성하고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라는데 그건 이제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답변이 나와야 그 이제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한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뭔가 좀 정책적인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고 또 수도권 경쟁력도 회복을 하려면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좀 관철시키려고 하는 정책적인 과제는 뭔가 이게 동시에 이제 나와줘야 되겠죠. 자, 지금 여론도 한번 보면 하루 이틀 차이가 있긴 한데 지지율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여론조사 뭐 단식 이후에 여론조사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있어가지고 샤이 민주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한번 그러니까 분석 좀 해주십시오, 배영상님. 예, 정당 지지율을 소개를 해드리면 국민 리서치 그룹과 에이스 리서치가 뉴시스의 의뢰로
지난 3일, 4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 네.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조사 결과인데 이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8%, 더불어민주당이 39.3%로 뭐 큰 차이는 안 납니다. 네. 수치상으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뭐 조금 앞서 있는 결과이긴 한데 이거는 뭐 오차 범위 내니까요. 근데 네. RN서치 조사 결과를 보면 사뭇 다릅니다. 네. RN서치가 CBS 노컷뉴스 의뢰로 지난달 30일 그리고 이달 1일까지 이제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요.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50%, 국민의힘은 33.9%.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만 놓고 보면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뉴시스 조사와 이 CBS 노컷뉴스의 결과가 뭐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 38대 33.9%. 네. 그런데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뉴시스에서는 39.3인데 RN서치는 50%입니다. 네.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저희가 항상 얘기했던 뭐 ARS 방식하고 전화 면접 방식 뭐 이런 거 하고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둘 다 ARS. 그러니까 이거 나네요. 진짜 종잡을 수가 없다. 요즘 이제 여론조사인 게 뭐 배종찬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이 같은 ARS 조사라도 예를 들면 안심번호를 쓰느냐, 뭐 이제 랜덤 방식 RDD를 쓰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 안심번호라는 거는 통신사로부터 이를테면 이름은 가리고 개인정보는 가리고 이 사람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어느 지역이냐 몇 나이대가 어떻게 되느냐를 받아가지고 이제 할당해서 하는 거고 RDD는 랜덤하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때까지 하는 건데 요거에서도 조금 이제 차이가 좀 나는 방식도 있는데. 이게 요즘 그러니까 이거로 알 수가 있는 거는 어느 시점에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이슈의 휘발성이 매우 강하다. 그러니까 뭐가 빡 터졌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지지율이 좀 널뛰고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좀 추세선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추세를.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ARS에서는 뭐 그게 국민리서치 이제 뉴시스 의뢰로 국민리서치 그룹이 한 것도 민주당이 조금 더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ARS가 민주당이 더 나오는 거는 대체적으로 맞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샤이 민주 얘기가 항상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샤이 민주가 되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는데 참 방금 전에 이제 이 김준일 대표께서 이야기를 한 대로 참 이것도 분석을 해내기는 간단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질문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그 회사의 조사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다 들여다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높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만 놓고 봤을 때는 대통령의 긍정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비슷할 것이고 대통령의 부정평가 수치 비율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비슷할 것이라고 본다면은 대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그렇죠. 한편으로는 면접원이 물어보는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말하는 이제 샤이 민주.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응답을 못한다. 이게 사실은 핵심이겠죠. 그래서 민주당은 왜 샤이 민주가 생겼을까? 이게 이제 우리 김준일 대표는 샤이를 우리말로 표현하면서 쪽팔림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끄러움. 이건 제 표현이 아닙니다. 부끄러움으로 이야기를 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뭐 돈봉투 리스크나 뭐 코인이나 유미양 의원의 또 간토 대지진 이 왜 조청년 주관하는 행사에 갔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드러내놓고 속 시원히 응답을 못하는 이 사람들이 사실 투표소에 안 가면 상당히 더불어민주당은 큰 위협일 수가 있거든요. 그 점을 이제 지적을 하는 것이겠죠. 요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매트릭스가 연합뉴스와 연합뉴스 TV 의뢰로 지난 2일에서 3회 조사를 한 거예요. 이게 샤이 진보의 어떤 그 존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차기 국회 구성 전망에 대해서 이제 여당 다수당이냐 야당 다수당이냐 이제 물어보잖아요. 국정 운영을 지지하느냐 아니면 견제하느냐 뭐 이거잖아요. 이때 그러니까 여당 지지하겠다 38.4%, 야당 지지하겠다가 46.6%였어요. 그래서 정부 견제론 이거는 이제 그 전화 면접입니다. 이 조사는. 그러니까 정부 견제론이 더 강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되게 흥미로운데 내일이 총선이라고 가정 시에
누구를 어느 정당을 찍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국민의힘이 30.5, 민주당이 29.9. 야 46인데 20. 그렇죠. 떨어지네요. 그리고 지지정당 없음 18%예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 정부 견제해야 돼. 지금 상황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이제 절반 가까이 더 돼서 훨씬 많은데 민주당 못 찍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샤이 진보로 볼 것이냐. 왜 제가 배추장 소장님 얘기 이건 쪽팔림 진보다. 이 샤이를 부끄러움이 아니라 민주당이 진보가 쪽팔려서 이거는 이제 좀 비속어긴 하지만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부끄러워서 이 부끄러움이 내가 내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도저히 못 찍겠다라는 거, 지지하기 싫다라는 거에 이런 표현으로 지금 봐야 된다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약간의 비속어 성격이 있지만은 쪽팔림이라는 단어를 굳이 쓴 게 이 성격을 샤이의 정의를 명확하기 위해 제가 지금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붙이면은 우리가 데이터로 좀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아침 코너니까 여기 보면은 연합뉴스 TV 조사에서 지지 정당이 없다가 18%가 되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18%를 이제 샤이 민주적 성격이 있다고 그러면은 대체로 그래서 이들이 진보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가지는 뭐냐면 지금 이대로 총선을 가면 국민의힘도 딱히 국민의 호감을 못 받지만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별로 호감을 못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에서 다수 의석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그걸 유지하거나 총선에서 성과를 올리려면 이 지지정당이 없다는 이 샤이를 김준일 대표는 쪽팔림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 샤이를 어떻게 샤이니로 만드냐. 샤이니 반짝반짝. 또는 샤랄라로 만드냐. 샤랄라. 이게 핵심인데 이때 저는 정치가 아니라 정책이 나와야 되고. 정책이 중요하다. 단식만으로는 정책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단식 이상의 그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데이터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제가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전에 한번 분석해 드렸죠. 말씀하셨어요. 2012년에 54%, 2016년에 58%, 그리고 2020년에 66%. 자, 그때 2016년에는 123석 대 122석 나왔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한 석이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라는 존재를 감안하더라도 약간 팽팽했다, 두 당이. 그때 58%잖아요. 지금 요거를 그냥 단순 합산하면은 국민의힘 지지 30.5 그리고 민주당 지지 29.9, 6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팽팽하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지금 지지정당 없음 18%를 얼마나 더 견인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투표율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민주당의 관건이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민주당한테 달렸어요. 그러니까 35대 69도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60% 그러면은 민주당이 어떻게 대한정당으로서 보여주느냐, 쇄신하느냐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죠. 이게.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 쟁점 중에 하나가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해서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희대의 대선 공작이다라고 공식 성명도 냈고요. 또 배후에 민주당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요거 야당의 악재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화 면접 조사로 따지면 샤이 민주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일이 생기면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라고 응답하기가 곤란해지고 이런 게 이제 누적이 되면은 국민의힘도 마음에 안 들지만 더불어민주당을 2020년 총선에서 지지했었던 지지층들도 투표소에 안 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죠. 이게 이제 두 가지 현상인데 하나는 뭐냐면 선거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김만배를 인터뷰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돈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러면 계속해서 민주당이 뭔가 민주당은 아니지만 민주당과 관련은 없지만 또 뭔가 이게 대선 때 여하튼 김만배는 대장동이고 대장동익은 의혹이긴 하지만은 이재명 대표하고 관련이 있고 이렇게 되면 40대 화이트 칼라는 돈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굉장히 거부감과 저항감이 생기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그 지지층들이 이탈을 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난 한 1년여간 한국 갤럽 기준으로 보면은 상당히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뉴스타파가 여기 이제 또 우리 김준일 대표도 언론인이시지만 뉴스타파가 그럼 왜 이거를 크로스 체크 이른바 이제 이 교차 확인을 안 했느냐. 조영이라고 하는 사람 이 이제 인터뷰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면 이 등장하는 인물한테 전화해서 당신 이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라고 하는 조영에게 정말 윤석열 검사가
그냥 대충 수사하고 봐주더냐 물어보면 되잖아요. 네. 어떻게 했느냐. 근데 그게 아니라 김만배의 설명대로 뭐 커피도 타주고 윤석열 검사가 커피도 타주고 융숭한 대접을 받고 조사는 별로 안 하고 나왔다. 예. 그러다 보니까 대선 토론회장에서 그 기사를 봤을 수 있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커피 타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TV 토론에서 이 윤석열 후보에게 물어봐요. 당시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연결되냐면 이동관 방통위원장 쪽으로 가죠. 그럼 MBC하고 KBS는 왜 확인 안 했냐. 그래서 가짜 뉴스, 가짜 기사 내용은 앞으로 정말 철저하게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가겠다. 이런 빌미가 되겠죠. 네. 김준일 평론가님.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좀 피곤한데 이게 그런 느낌일 거예요. 아마 대선이 지금 끝난 지가 1년 반인데 계속 대선 같아요. 대선 같다. 계속 이 나오는 이름들 비슷하고 대장동 언제적 대장동인데 또 나오고. 근데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여당한테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제 득표율을 보면은 48.6% 대 47.8% 정도 나왔잖아요. 네. 대충 0.73% 차이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소환이 되면은 이게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가 되면은 다시 그 지지층들이 이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도 대장동 뭐 이게 허위 조작인지 아닌지는 뭐 더 지켜봐야 되겠고 이제 오늘 뉴스타파가 5시에 원본 이제 뭐 72분은 다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적 변화가 있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계속 이 구도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래서 정부 여당이 뭐 검찰 수사에 대해서 뭐 개입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구도를 끌어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의 35대 60을 깨는 하나의 어떤 모멘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끝까지 가져가려고 했을 때 민주당의 전략은 무엇이냐,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뭐 지금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오늘 새벽에 영장이 이제 안 돼서 출소를 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법원에서 정확하게 얘기는 안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방어권 보장. 그래서 검찰에서 얘기했던 거는 신학님하고 김만배하고 뭐 이렇게 입을 맞춘다 소위 해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다 뭐 드러난 상황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뭐 돈 거래도 있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 김만배는 게다가 구속이 됐다가 풀려났다가 또 구속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과잉이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뭐 유죄다 무죄다 이런 거를 법원이 판단한 것 같지는 않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이제 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하나씩 다 복잡한데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은 이게 결국은 언론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압박 이런 걸로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기자들을 고소를 했어요. 자, 김만배 신학님 고소한 건 저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뉴스타파의 기자 고소한 것도 이해를 하는데 MBC 기자 4명, KBS 기자 1명, 그리고 JTBC에 있다가 지금 뉴스타파로 간 기자 1명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거라면 인용 보도를 한 언론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은 뭐 방송사만 했습니까? 신문사도 하고. 근데 딱 찍어가지고 왜 MBC 기자를 더 많이 고소했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의도를 내가 알겠다라고 지금 단정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 의도를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또 야 언론 압박하는 거야, 탄압하는 거야, 약간 이렇게 좀 이게 비춰질 수도 있는 거죠. 상당히 이게 이제 어떻게 튈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알 수 없다. 언론 쪽으로 넘어간다고 봐야 되고 김만배 구속영장 연장 기각은 이건 신학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인터뷰 건이 아니고 이전에 대장동 관련된 건이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또 수사도 됐고 뭐 구속이 불구속 상태에서 얼마든지 수사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각이 된 거고요. 신학님 이 인터뷰 관련 건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하고 난 이후에 구속영장 또 청구될 수도 있겠죠. 저 그거 말고 대통령 지금 뭐 연일 이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지율 상승보다는 이제 지지율을 결집해서 나가겠다는 것이 뭉치는 데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다 이런 걸 국정상황실이 됐던 분석을 하고 있을 테니까 그 기조겠죠. 한 35에서 자동답 조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38%의 대통령 지지율을 계속 굳혀서 나가고 한편으로는 지금 아까 김준일 대표도 이야기했듯이 지난 대선 때의 구도로 돌아가는 것 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또 민주당의 리스크는 또 계속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대북 선거 관련돼서 앞으로 더 수사도 받아야 될 테고 이대로 가면 적어도 아까 연합뉴스 조사 결과처럼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30.5% 또 더불어민주당이 29.9%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아니냐. 그냥 우리 지지층을 견고하게 붙들고 가자. 네. 그러니까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 때는 이 강우병 사태 때 지지층들이 무너져 버리니까 네. 국정 운영이 정말 거덜날 정도로 상당히 힘든 지경에 처했거든요. 그때를 반면교사한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도 MB 정부 때 인사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 지지층들을 견인해 가는 것이 일단 기본이고 1차적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이제 생각이 다르죠. 뭐 큰 틀에서는 비슷한데 그러면은 이게 네. 최소한 본전치기는 하고 있느냐. 소위 말해서 제가 본전치기의 기준은 35대 60입니다. 항상. 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만큼 나오면은 본전치기예요. 네. 자,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의뢰로 지난 8월 28일에서 30일 조사한 건데 홍범도 장관 흉상 철거에 대한 입장이 찬성이 22.1%, 반대가 65.9%. 아, 그거 좀 다르네요. 그리고 잘 모름이 12% 정도예요. 자, 그러면은 잘 모름을 반반씩 나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본전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거는 여론이 안 좋은 거죠. 왜 그 독립유공자를 이렇게 홀대하고 왜 이런 걸로 지금 이 타이밍에 민생을 챙겨야지 왜 이념 논쟁을 하고 있어? 네. 란 거니까 그게 만약에 전략이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실패한 전략일 가능성이 높고 하태경 의원이 이제 언론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했어요. 홍범도 선거되면 국민의힘 망한다. 지도부 나서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이거는 지금 섞이고 가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간 이 강도가 그러니까 세게 말하시는 분이 태영호 그리고 뭐 이제 보훈부장 그러니까 보훈부 장관 보훈부 장관 죄송합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입니다. 보훈부 장관 이런 분들 빼놓고는 거의 이제 약간 뒤로 좀 물러나는 모양새. 그러니까 언급을 안 하려고 하는 거 이런 기류가 있어요. 또 하나 좀 쟁점이 되는 게 지금 대통령실의 그 강성규 시민사회수석 녹취 부분 뭐 MBC 앞에 관제 데모해달라 이 내용들 이거 사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도 뭐 전당대회와 관련된 건이었었나요? 네. 강신업 변호사의 못 나오게 해라.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시민사회 수석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는 정확히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다른 수석과 관련돼서는 뭐 이런 녹취록이 흘러나오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강성규 시민사회 수석과 관련해서는 유독 흘러나오고 있는 몇 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이게 언론하고 관련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당대회는 또 친윤과 비윤이 있을 테고 지금 MBC와 관련된 건 이게 언론과 관련돼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이 곤두서 있을 테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언론도 전면전 대결 구도가 될 거예요. 네. 결국 이제 중도층이 어떻게 보느냐. 중도층은 당장에는 이런 게 이제 불거지고 거친 접근 형태가 되면 좀 부정적이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강성규 시민사회 수석이 왜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올까. 네.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강성규 시민사회 수석은 나도 상당히 강성이다. 나도 윤석열 대통령과 거의 생각이 비슷하다. 이런 게 또 강조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강성규 시민사회 수석은 본인이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할까? 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봐요. 본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와 또 여기에서 이제 방송 관련된 방향성이 뭐 그렇다면 나도 그냥 한몫을 한다, 참여한다, 동참한다 그런 쪽의 접근일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슬릴 수 있지만 뭐 이제 이 대통령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또 다른 접근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요거를 이제 개별 사안으로 평가하지 않고 이렇게 평가를 할게요. 요 지금 열련의 사안들을 보면은 이게 일종의 정치의 퇴행이고 정치의 상스러움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할게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자, 그 강성규 시민사회 수석이 이를테면 강신업 당대표 출마하는 거 눌러 앉힌 거 그거 녹취록 터졌죠. 그리고 얘기했지만은 MBC 관제 데모 있죠. 그리고 최근에 더 탐사가 보도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입당하기 전에 발언들 뭐 있었잖아요. 이게 자 보십시오. 다 보수 쪽 사람들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지금 다 이렇게 보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정치인들의 이런 거는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서로의 금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니까 이런 류의 녹취록이 안 나왔는데 소위 말해서 여기서 지금 얘기가 지금 뭐 이를테면 대통령 후보자라든지 아니면은 시민사회 수석 정도 되는 분들이 얘기한 상대가 다 유튜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이름을 알고 있는데 굳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급을 상대하는 게 맞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정치가 그러니까 급하니까 아무나 붙잡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신뢰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유리야 막 필요하면은 이거 다 녹취록 까서 남한테 넘기고 그게 상대 진영으로 넘어가고 막 이런 폭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정치의 퇴행이고 정치의 상스러움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상대해야 되느냐. 시민사회 수석 정도 되면은 누구를 상대해야 되고 어떤 품격의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게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보 보수 할 것도 없습니다. 뭐 이쪽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제발 그런 정치 자영업자 같은 사람들 그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비밀 유지도 안 되고 이게 다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녹취가 나오는 게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그렇죠. 예, 지금 지난 대선부터 해서 이게 녹취록 전쟁이었잖아요. 뭐 여기서 녹취록, 뭐 서울의 소리에서 녹취록 나오고 이런 녹취록 나오고 그러니까 좀 품격 있게 정치의 격에 맞는 사람들하고 상대를 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국정연합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유튜버 붙잡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계속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계속 나올 것이다. 계속 나올 거 이런 유의 것들이. 근데 본인들이 유리하게 이용해 먹으려고도 하는 거거든. 이 사람도 왜 이게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시하는 거예요. 나야 시민사회 수석하고 통화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과시하고 들려줬다가 이게 다 유출되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사람들하고 논의해라. 국정은 제발. 그러니까 이제 배종사님 김준일 대표 말씀으로는 이제 당위성이나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이런 게 옳은 것이야라고 본다면 이제 그렇게 해석이나 분석이 가능한데 지금 강성규 시민사회 수석이 지난번에도 녹취록이 또 유출됐지만 그게 공개가 돼버렸지만 그러고 나서 인사 조치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 이번에도 또 이런 내용들이 유출된다라는 것은 뭐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이런 기조로 가는 거니까 국민들에게도 우리는 보수 강성 유튜브들하고 교류도 하고 그것이 현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과 상당히 비슷하고 교감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당위성이나 교과서적인 접근을 했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현 정부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접근 방식 또 이런 의사소통 방식 또 교류하고 또 여론 동향을 살피고 하는 일이 뭐 그냥 뉴노멀처럼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근데 요즘은 전화기가 다 녹음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다 녹음이 되는데 더 나올 가능성이 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론뚱탑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